네, 이렇게 그 수면을 이제 뇌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면도 이제 그러면 뇌의 기능, 뇌의 관장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의 어떤 부분이 수면을 관장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신경회로 중에서 이제 어, 깨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REM과 유사한 그런 파형을 가지고 있는 깨어 있을 때 파형과 또 잘 때 어때요? 파형이 점점점 느려지고 하는 그런 서파수면의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영역을 정기적으로 자극을 해줬을 때 이 고양이가 어떤 행동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고 있는 고양이한테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망상체라고 하는데요. 요 영역, 그러니까 다른 말로 뇌교랑 그 다음에 중뇌 사이를 자극을 해주는 건데요. 그 경계 부위를 그렇게 자극을 딱 해줬더니 전극으로 자극을 해줬더니 어떤 반응이 보이죠? 자극 시에 갑자기 깨어지는 파형을 통해서 자던 고양이가 갑자기 깨어지더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깨어있는 고양이한테 시상 부분을 자극을 해줍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갑자기 깨어있던 고양이가 자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행동학적인 패턴을 보이는 게 실제 뇌의 관장을 통해 뇌의 특정 신경 영역을 통해서 관장됨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와 잘 때 어떤 뇌의 영역이 작용을 하는지 망상체와 시상에서의 관장 역할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수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렇다면 연령에 따라서 수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 수면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쟁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고요. 다소 어린 경우에 수면은 실제 잘 자야 면역력도 강화되고요.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언제 발휘됩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수록 9시 전에 잠을 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이 이제 깊은 잠으로 들었을 때 이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자서 잘 크고 그리고 그동안 몸의 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수면이 기억 체계에서도 견고함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두뇌의 이런 학습 능력도 수면을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자야 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컸을 때 이제 10대가 됐을 때 청소년이 되게 되면요. 불규칙하고 좀 불충분한 수면,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좀 달라지는 그런 수면 장애도 일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학습 능력에 당연히 영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충분하지 않은 수면을 취했을 때 집중력, 이해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한창 공부를 하는 시기지만 학습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장 장애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선행학습을 통해서 뭐 학원도 많고 학원 숙제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 학업량을 소화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잠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수면 시간을 충분히 충족해줘야 되는 성장기인데 실제 이런 학습 양에 따라서 잠을 많이 못 자면서 성장 장애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성인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런 걸 통해서 불면증이 일어나고 불면증을 통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은 더 높아지죠. 집중력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서 다시 또 업무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잠의 질은 더 나빠지고 그러면서 피로도는 점점 높아지는 이런
그런 사이클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그런 권장 사항이 뭐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생활 속에서도 최대한 가벼운 운동이라도 권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노년기가 됐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중에 5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뇌 대사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다양한 생리학적인 변화를 발생을 하죠. 뭐 갱년기라던가 그죠? 여러 가지 그 생체 리듬적으로 많이 변화가 생기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수면도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 분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신경계 호르몬의 변화도 당연히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노년기가 될수록 수면 장애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잠이 없어지면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생체 리듬을 최대한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조절 능력조차도 이제 노화에 따라서 감소되기 때문에 노년기에 이런 수면의 질이 많이 나빠진다는 거를 언급하고 싶고요. 네, 수면 장애는 여기서는 이제 그 앞서는 계속 수면의 상황이나 단계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렸다면 이제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성의 수면 패턴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당연히 수면 장애는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건 이제 불면증이 되겠죠. 예. 잠을 잘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성인기에 뭐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너무 아파서 뭐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불면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심하면 이제 약 처방도 받게 되는데 이런 불면증이 기본적인 수면 장애의 첫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 상황에서 이 상기도 부분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폐랑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상기도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면 무호흡 증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공기 흐름이 이루어지게 안 되니까 제대로 호흡을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산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내뿜지 못하죠. 그래서 저산소증과 고탄산증이 유도되면서 체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야경증이라고 해서 슬립 테러라고 하죠. 뭘까요? 보통 이제 어린이 시기 때 혹은 유아기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자다가 깊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하게 운다거나 뭐 이런 반응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뭐 한 30분 이렇게 유도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다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음날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걸 이제 야경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수면 장애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류증 여러분 다 아시죠? 슬립워킹이라고 해서 자는 동안 몸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죠. 집 밖을 심하게 되면 집 밖을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닌다거나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수면 장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발작 같은 경우는 무슨 상황이에요? 자면서 발작이 일어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낮 동안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수면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파 수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REM 수면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 뭐 미국의 경우는 1000명에 1명꼴 정도로 근데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0만 명 중에 하나 정도로 그런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는 그런 수면 장애 패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몽이라고 해서 뭡니까? 가위 눌린다고 하죠. 밤에 잠을 잘 때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꾸죠. 근데 깨어나고 싶은데 어때요?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깨어나고 나면 어떤 악몽을 꿨는지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수면장애의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면장애 패턴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REM 수면과 넌 REM 수면 단계에 생길 수 있는 수면 장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M 단계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죠? 네, 대사가 워낙 활발하고 뇌 기능도 엄청 활발한 상태가 REM 수면이라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서파 수면 같은 경우는 딥슬립으로 천천히 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REM 수면 같은 경우는 딥슬립의 가장 최고봉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그 단계에서 뇌활성도 엄청 활발하고 눈의 안구의 이동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비해서 서파 수면 같은 경우는 모든 대사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하트레이트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GI 그러니까 소화 기능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면 장애들 중에 어떤 것이 REM 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몸이 자유롭고 대신에 기억을 못하는 그런 수면 장애는 실제적으로 서파 수면, 넌 REM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너무나 기억이 또렷하게 나요. 그에 비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굳이 말하면 악몽과 같은 단계가 REM 수면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야경증이라던가 악몽과 같은 경우는 야경증은 아니고 이제 악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억을 다 합니다. 뇌의 기능이 활발할 때 이루어지는 수면 장애이기 때문에 기억은 다 하지만 대신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악몽을 꾸게 되죠. 그런 상황이고 몸이 자유로운 목류증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상황이 되죠? 서파 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면 장애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수면 무호흡을 통해서 생기는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 뇌파형이 있고 스테이지 1으로 쭉 들어가지만 더 서파 수면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REM 수면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고 본인은 자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단계가 전혀 발전되지 않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지만 잠의 질이 상당히 나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그런 슬립 장애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정상의 대조군의 그런 수면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이클대로 잘 내려가서 REM 수면을 하고 REM 수면이 점점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일반적인 그런 수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수면을 도와주는 그런 약물을 복용했을 때 빨리 REM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각성을 유도하는 카페인 같은 거, 커피를 많이 마시면 개인차는 분명히 있지만 각성 상태가 더 유도되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렇게 카페인을 처리하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파 수면으로만 갔다가 REM을 못 갑니다. 도무지. 그죠? 그리고 계속 잠깐 깼다가 다시 REM 가려고 하다가 말다가 결국은 계속 깬 상태가 돼서 밤새 각성 상태가 유지되면서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 오히려 REM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대소군의 상황을 통해서 약물에 따라서 슬립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예로 보여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뇌의 고등 기능 중에 하나인 수면을 여러분과 이 시간 다뤄봤고요. 이 시간 동안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REM 수면과 넌 REM 수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깨어졌을 때 뇌파형과 REM 수면 단계가 상당히 닮았다는 것, 그리고 REM 수면과 넌 REM 수면 상황 사이에 어떤 특성의 차이를 간단히 써머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수면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상식적으로도 상당히 재밌게 받아들여지는 부분 같아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수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다른 뇌의 한 고등 기능을 언급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